안녕하세요. 규미사입니다. 오늘은 2월에 업로드했던 영상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이시카와 치카코. 홋카이도 출신인 그녀는 도쿄 아다치구의 나카가와 초등학교에서 일하던 평범한 선생님이었습니다. 1978년 8월 12일, 당시 그녀는 교직원 협회에서 주관하는 유럽 연수를 끝마친 뒤 귀국한 후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는데요. 비록 이 기간이 여름방학이라고 한데도 공립학교의 선생님은 여름휴가 5일 이외엔 학교에 출근해 업무를 맡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러던 8월 15일, 어째서인지 이날 이시카와 씨는 학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그녀는 평소부터 성실한 성격으로 무단으로 결근하는 일이 없었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교장 선생님은 그녀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죠. 교장은 그녀의 친가에 전화를 걸었고, 연락을 받은 가족은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일전에 가족에게 이번 휴가 기간에는 친가에 못 내려가 라며 귀성하지 못한다는 걸 애초부터 확실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가족들은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제출했고, 경찰은 납치나 살인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그녀의 마지막 행적을 찾기 위해 다른 교사들은 물론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무엇보다 타인에게 원한을 살 만한 성격의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다 할 정보는 얻을 수 없었죠. 다만 수사 과정에서 학교의 경비원은 14일 저녁 무렵에 이시카와 씨를 봤어요 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 이외에는 이렇다 할 단서가 없었고, 결국 대두된 것은 북한 납치설이었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 후반에는 북한에 의한 납치 범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당시 이 가설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납북당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 2003년, 납북 피해자 단체에선 북한에서 공작원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본어 교사의 얼굴이 실종된 이시카와 씨와 닮았다며 그녀가 북한에 납치당했을 것으로 파악, 이시카와 씨는 특별 실종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교사가 의문의 실종을 당했고 결국엔 북한에 납치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보였지만 2004년 이 사건은 급전개를 맞이합니다. 한편 여기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와다 신야. 1936년 3월 홋카이도에서 태어난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도쿄 아다치구에서 급식 조리원으로 일하던 여성과 결혼했고, 아내의 소개로 1973년 4월 1일 실종된 이시카와 씨가 근무하던 나카가와 초등학교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그의 평판은 영 좋지 못했는데요. 그는 둔기를 들고 학교 부지를 어스렁대거나 자기가 애완용으로 키우던 원숭이를 학교에 데려온다든지 교직원들과도 말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무척 많았기에 학교에선 다소 이상한 인간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후 이시카와 씨가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14일 저녁 무렵 이시카와 씨를 보았다 라는 증언을 했던 그 경비원은 바로 와다였습니다. 그리고 26년이 지난 2004년 8월 21일 와다는 느닷없이 경찰서에 출두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수하러 왔다. 1978년 8월 14일 나카가와 초등학교에서 여교사 목을 졸라 죽인 게 나다. 시신은 예전에 살던 집 마룻바닥에 묻었다. 당시 그의 진술은 굉장히 구체적이었기에 경찰은 그가 진짜 범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를 소환, 사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술로 인해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었죠. 여기서부터는 어디까지나 와다가 일방적으로 진술한 범행 당시의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1978년 8월 14일 오후 4시 30분 무렵 당시 와다는 학교 내부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층 복도를 걷던 도중 우연히 이시카와 씨와 몸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말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와다는 평소부터 교직원들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했고, 괜히 나한테 트집 잡아서 날 해고하려고 그러나? 라는 망상 끝에 홧김에 그녀의 입을 막고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와다는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었지만 그는 자수는커녕 완전 범죄를 노렸습니다. 살해 이후 그는 시신을 담요로 덮은 뒤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 실었고 퇴근 후 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15일 자택의 1층 방으로 시신을 운반한 후 아내의 눈을 피해 마룻바닥을 뜯어낸 뒤 시신을 묻었고 이 위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26년 동안 생활했던 것입니다. 와다의 이 진술을 근거로 8월 22일 경찰은 그가 살던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의 진술대로 1층 방 마룻바닥을 뜯어내자 바닥 아래엔 약 1.1m가량의 구덩이가 있었고 이곳에서 백골화된 시신은 물론 지갑, 의류 등의 유류품도 함께 발견되었죠. 경찰은 시신의 DNA를 채취해 그녀의 친족과 비교했고 그 결과 이 시신의 정체는 실종된 이시카와 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기 마련이죠. 가만히 있었으면 들키지 않았을 텐데 대체 와다는 왜 자수를 했던 걸까요? 당시 경찰 역시도 같은 의문을 가졌던 모양인지 그에게 자수한 이유에 대해 물었는데요. 와다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이시카와 씨를 살해하고 마룻바닥 밑에 묻었다는 사실 자체도 잊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4년 무렵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가 살던 마을이 도로 확장 사업으로 인해 철거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이 철거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이 있었다 보니 다른 주민들은 많은 보상금을 받고 이사를 했지만 와다는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룻바닥 밑에는 시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후 시간은 흘러 마을 주민들은 전부 이사를 갔고 휑한 들판엔 오로지 와다의 집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주변을 지나가는 차량이나 행인들이 자신의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사복 경찰이라는 망상에 빠졌고 이내 마당 벽을 2m 높이의 철제 울타리로 둘러싸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철조망을 두르고 곳곳에 자물쇠를 설치하는 한편 CCTV를 설치해 누군가가 집 근처에 다가오면 즉시 밖으로 튀어나가 욕설을 하며 쫓아내게 일쑤였죠. 하지만 타인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한 그의 이런 행동은 정작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됩니다. 당시 그는 도로 확장 공사를 막는 유명한 알박기 노인으로 유명해져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오는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 2004년 결국 강제 철거 기한이 임박해왔고 그는 하는 수 없이 치바현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만간 시신이 발견될 것이라 생각한 그는 끝내 버티고 버티다 자수를 선택했던 것이죠. 비록 범인의 자수로 인해 미제 사건이 26년 만에 해결되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상태였던 것이죠. 일본법상 형사소송의 유효기간은 15년, 민사소송은 최대 20년이었기 때문에 26년이 지난 시점에서 와다는 법적인 제재를 완벽하게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범죄자인 와다가 모를 리가 없었죠. 그는 자신이 자수해봤자 현행법상 형사로도 민사로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자수했던 것입니다. 애초에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면 진작에 자수했겠지만 도로 확장 공사라는 피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자수한 것만 봐도 가능하다면 죽을 때까지 숨기고 싶었던 그의 심리가 드러나죠. 하지만 그럼에도 유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민사소송의 유효기간은 20년이지만 유족 측은 2005년 와다의 고정자산을 가압류한 후 그에게 민사소송을 걸었는데요. 당시 그에게 청구한 금액은 총 1억 8천만 엔, 우리 돈 약 18억 정도였죠. 법원은 이 소송에서 와다의 행위를 살인, 시신은닉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했고 비록 살인은 민사상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시신은닉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숨겨왔다는 점을 인정, 와다가 유족 측에 330만 엔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 판결을 납득할 수 없었고 즉시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31일 항소심 결과 재판장은 살인과 시신은닉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유족에게 4,255만 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엔 와다 측이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 절차를 밟았는데요. 하지만 그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유족에게 4,255만 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확정되었죠. 마룻바닥 밑에 시신을 묻고 26년 동안 생활한 남성의 이야기.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내는 이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몰랐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1993년 한 남성이 중국에 방문합니다. 당시 41세였던 그는 국제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업체에 등록했고 이를 통해 중국 흑룡강성 출신의 한 여성을 알게 되는데요. 여성의 중국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갓 20살이 된 스즈키 시오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시게루 씨는 그녀를 무척 마음에 들어했고 이내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며 업체에 의뢰했는데요. 반면 시오리는 21살 연상인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녀의 집안은 무척 가난했기 때문에 일본인과 결혼하면 친가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 이 결혼을 승낙하게 되었죠. 그렇게 일사천리로 결혼이 진행되었지만 일본에 도착한 시오리는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화려한 도심의 생활을 기대했지만 시게루 씨가 살던 곳은 치바현의 시골이었고 그의 집안도 그렇게까지 부자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시오리는 신혼생활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금씩 돈을 모아 친가에 송금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의 관계였죠. 시어머니는 돈이 생겼다 하면 친가로 송금하는 그녀를 무척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애초부터 며느리가 돈과 땅을 노리고 아들과 결혼했다고 생각해 그녀에게 심하게 잔소리를 하는 것은 물론 며느리가 쓸 수 있는 돈에 제한을 두는 등 다소 금전 트러블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던 와중 사건이 발생합니다. 1995년 12월 28일 시게루 씨의 부모님이 살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불탄 집에서는 안타깝게도 시게루 씨의 부모님 두 분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이들 시신의 폐에는 그을음이나 연기를 흡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고 최종적으로 밝혀진 사인은 어머니는 폭행에 의한 사망이었으며 아버지는 교살이었습니다. 게다가 현장에는 금고나 귀중품 등이 그대로 남아있었기에 경찰은 이 사건을 금전을 노린 범행이 아닌 원한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현장 조사 결과 범행 추정 시각에 피해자 집에서 키우던 개가 짖지 않았다는 증언을 바탕으로 이 사건이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피해자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이 과정에서 용의자로 선정된 것은 평소 금전 문제로 어머니와 사이가 나빴던 시오리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에겐 이렇다 할 증거가 없었고 무엇보다 시오리 본인은 자신은 결백하다며 격렬하게 부정했기 때문에 경찰은 그녀를 체포할 수 없었고 결국 이 방화 살인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망 이후 시게루 씨는 시오리와 결혼 생활을 지속했고 이내 두 사람 사이에선 아이가 둘이나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03년 4월 시오리는 드디어 일본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국적을 취득하자마자 남편인 시게루 씨에게 이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혼? 절대 이혼 안 해줘. 만약 이혼해도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야. 라며 이혼을 반대했죠.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시오리가 두 아이를 데리고 중국의 친정에 잠시 방문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친정 방문 후 일본에 귀국한 그녀의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자기 아이들을 전부 중국에 두고 온 것이었죠. 이에 남편인 시게루 씨는 당장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며 시오리에게 무척 화를 냈고 아예 본인이 가서 데리고 오겠다며 출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출국 직전이었던 2003년 10월 18일 고의였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시게루 씨가 갑자기 큰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가 화상을 입은 이유는 시오리가 펄펄 끓는 차를 그의 몸에 끼얹은 것이 원인이었죠. 당시 이 화상은 상당히 심각했던 모양인지 시게루 씨는 병원에 입원해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시점에서 시오리는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남편인 시게루 씨에게 생명보험을 가입했던 것이죠. 그 수령액은 무려 5천만 엔, 우리 돈 약 5억 원 이상이었고 수령인은 아내인 시오리였습니다. 한편 시게루 씨의 입원으로 인해 시오리는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같은 병실에서 남편을 돌보던 타구치 쿠미코라는 여성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당시 시오리는 간병을 하며 그녀와 친해졌고 이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요. 시오리는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다. 하지만
이혼하면 친권을 뺏길 것 같다 라며 남편에 대한 불만은 물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반면 타구치는 자신이 새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 간병까지 하느라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죠. 이혼하고 싶은 시오리와 돈이 필요한 타구치. 당시 시게루 씨는 나날이 병세가 호전되어 갔고 시오리는 그런 남편을 보며 이 인간을 죽여서라도 이혼을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시오리가 타구치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남편을 죽여야 할 것 같아. 뭔가 쓸만한 약이 없을까? 만약 적당한 약을 구해주면 보험금 받았을 때 500만엔 줄게. 병간호와 육아, 경제적으로 궁핍한 그녀에게 500만엔, 우리 돈 약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고 결국 타구치는 시오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2004년 2월 타구치는 남편의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던 인슐린을 시오리에게 건네며 주사 사용법을 가르칩니다. 또한 주사 이후 어떻게 행동해야 의심받지 않는지 등등 범행에 필요한 여러 지식 등을 조언했죠. 참고로 인슐린을 일반인에게 과다 투약하게 되면 저혈당 쇼크로 인해 뇌손상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04년 4월 1일 시오리는 남편인 시게루 씨의 마실 것에 수면제를 탔고 이내 잠에 든 남편의 몸에 대량의 인슐린을 주사했습니다. 당시 그녀가 주사한 양은 일반적인 사용량의 10배 이상이었고 결국 시게루 씨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시오리는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행동은 아직 살아있을 때 병원에 보내야 의심을 덜 받는다 라는 타구치의 조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시게루 씨는 병원 측의 치료로 가까스로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저혈당 쇼크로 인해 심각한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버렸죠. 비록 남편을 죽이지 못했지만 식물인간으로 만든 시오리는 방해물도 없겠다 남편의 계좌에서 현금을 뽑으려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출금이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소지한 토지를 매각할 생각이었지만 이마저도 소유권이 없어 실행할 수 없었죠. 사실 그녀가 출금도 토지 매각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남편인 시게루 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자신의 동생과 친척들에게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내가 죽으면 무조건 부검해라.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범인은 시오리다. 나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면 재산과 토지, 아이를 모두 동생에게 맡긴다. 라는 유언을 했었던 것인데요. 그리고 그가 유언한 내용처럼 실제로 시게루 씨가 중태에 빠지자 친척들이 한 발 앞서 토지와 계좌를 사전에 통제했던 것이죠. 또한 동생과 친척들은 건강하던 시게루 씨가 갑자기 중태에 빠진 것이 이상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편 일이 걷잡을 수 없게 커졌다는 것을 직감한 시오리는 치바현에서 도쿄 아사쿠사로 도망쳐 사쿠라라는 이름으로 성인업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는데요. 참고로 어디서 돈이 났는지 성형수술을 받아 삽시간에 성인업소의 에이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왼쪽 사진이 성형 전이고 오른쪽이 성형 후라고 하는데 아예 다른 사람이 되었네요. 아무튼 그녀는 성인업소에서 큰 돈을 벌었고 2005년 7월엔 아예 가게를 나와 자기 이름으로 성인업소를 개업했습니다. 하지만 시게루 씨 사건으로 의뢰를 받은 경찰은 물밑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2006년 2월 7일 경찰은 시오리를 2003년경 시게루 씨에게 펄펄 끓는 차를 끼얹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상해 사건으로 일단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슐린 살인미수 사건을 조사하는 한편 인슐린을 제공한 타구치도 공범으로 함께 체포했는데요. 수사 초기 시오리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타구치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기에 수사 진행이 빨랐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재판대에 서게 되었고 검찰 측은 약물로 뇌를 파괴하고 식물인간으로 만든 흉악한 범행이다 라는 말과 함께 시오리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 측은 남편 몸을 약하게 만들고 싶었을 뿐이다. 살인은 없었다 라며 이 사건은 살인미수가 아니라 단순 상해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화상을 입힌 지 고작 반년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를 잠들게 한 뒤 인슐린을 주사하는 등 계획적이고 냉철한 범행이다 라는 말과 함께 그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타구치 측은 인슐린을 건넨 것은 맞다. 하지만 죽이라고 준 게 아니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재판장은
범행 도구로 인슐린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타구치다. 그리고 이는 범행에 큰 역할을 했다. 라는 말과 함께 징역 8년을 선고했죠. 참고로 시오리는 항소를 했는데요. 항소심에서 재판장은 일반적인 사용량의 10배 이상을 한 번에 주사했다. 심각한 의식장애에 빠질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라며 이를 기각했고 결국 징역 15년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식물인간이 된 시게루 씨는 안타깝게도 2009년 7월 26일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었죠. 참고로 시오리는 감옥에서 300장 분량의 수기를 썼는데 대부분 자기의 범죄를 합리화하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랑이 아닌 돈을 노리고 결혼한 상대는 늘 주의합시다.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민사였습니다. 소년범. 일반적으로 소년범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지만 오늘 다룰 사건은 소년범인데도 사형을 받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치바 유타로. 1991년 7월 2일 미야기현 출신인 그는 트럭 운전사로 일하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5살이었을 무렵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어머니와 살게 되었죠. 그리고 이혼 후 1년이 지났을 시점, 그의 어머니는 한 남성과 재혼해 딸을 출산했고 치바가 10살이었을 땐 이 남성과도 이혼한 뒤 다른 남성과 사귀기 시작했는데요. 결혼과 이혼은 본인의 선택이니 뭐라 말할 순 없지만 사실 치바의 어머니는 문제가 매우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치바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을 무렵부터 그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했는데요. 구타는 물론 아들 목에 개 산책용 목줄을 묶어 문고리에 매단다거나 밥을 굶기는 등 학대와 방치가 일상이었죠. 그리고 치바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무렵 행정기관은 치바의 어머니에게 양육 능력이 없다고 판단, 그는 할머니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불우한 성장 환경 탓이었을까요? 그는 성장하며 점점 폭력성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중학생이 되자 자신을 학대했던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둘러 복수하는 것은 물론 자신을 맡아 키워준 할머니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2007년 그는 고등학생이 되었지만 학교에서도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해 입학한 지 고작 2개월 만에 퇴학 처분을 받게 되었죠. 이렇게 고등학교를 그만두게 된 그는 이후로도 반복적으로 폭력 사건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몇 번이나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보호 관찰 수준의 처벌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2008년 8월 무렵 그는 한 여성과 사귀게 되었고 이것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치바가 알게 된 것은 남부 사야라는 여성으로 어느 커플이나 그렇듯 처음 두 사람은 무척 사이가 좋았지만 사귄 지 고작 2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 치바는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바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을 때면 상습적으로 사야 씨를 폭행했던 것이죠. 참고로 이 폭행의 정도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치바는 여자친구인 사야 씨의 몸에 담뱃불을 비벼 끄는 것은 물론 발차기를 날리거나 심지어 여자친구가 싫다고 말해도 억지로 그녀의 몸에 문신을 새기기까지 했는데요. 참고로 이 인간은 자기 블로그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좋아하는 여성 타입, 남부 사야. 진심으로 좋아하고 계속 지키고 싶어.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인간이 할 법한 짓은 아닌데요. 아무튼 그러던 2009년 초 사야 씨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녀는 이 사실을 치바와 자신의 가족에게 알렸지만 가족들은 그녀의 출산을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치바는 무직이라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었으며 가족들은 그의 사람 됨됨이가 나쁘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 게다가 이 두 명은 아직 미성년자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치바는 사야 씨를 설득, 그녀를 데리고 고향인 미야기현을 떠나 도쿄로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처음 3일 동안은 넷카페에서 지냈지만 4일째 되는 날엔 돈이 떨어져 동전 빨래방에서 숙식을 해결했죠. 하지만 이들의 도주는 가족들에게 금세 발각되어 결국 둘은 다시 고향인 미야기현으로 끌려오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사야 씨의 아이를 낳겠다는 의지는 완강했고 결국 2009년 10월 두 사람 사이에 딸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보통 아무리 나쁜 남자라고 해도 자기 자식이 태어나면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기 마련이지만 이 인간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치바와 사야시 그리고 두 사람의 딸은 처음엔 3명이서 함께 살았지만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치바의 폭행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사야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 인간은 딸이 크면 딸도 때리겠구나. 딸의 앞날을 생각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결국 사야시는 치바의 폭행을 피해 친정으로 도망쳤고 이에 격분한 치바는 그녀의 친정으로 찾아가 그녀를 강제로 데려오기 일쑤였죠. 당시 사야시의 가족들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 사야를 내놓으라며 위협하는 치바의 모습에 공포를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치바는 경찰에게 사야시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라는 경고를 수차례 받았지만 미성년자라 두려울 게 없었던 걸까요? 기껏해야 보호관찰 처분만 받았을 뿐 경찰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사야시가 도망치면 치바가 친정으로 찾아와 위협하고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는 이런 패턴은 10번도 더 넘게 있었죠. 결국 반복되는 치바의 폭력성으로 인해 그에게 정남이가 떨어진 사야시는 2010년 새해가 되자 다른 남성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치바는 2010년 2월 4일 점심 무렵 그녀를 자신의 할머니 집으로 끌고 온 뒤 왜 바람을 피웠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바람을 피웠는지 진짜 모르는 걸까요? 아무튼 그는 바람을 피운 벌이라며 사야시를 끌어안친 뒤 주먹으로 어깨를 10회 이상 때리는 것은 물론 모조 일본도로 허벅지, 등을 때린 뒤 허벅지 안쪽에 담뱃불을 2번이나 비벼 껐죠. 그리고 그의 폭행은 다음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치바는 2월 5일엔 담뱃불을 사야시의 이마에 비벼 끄고 모조 칼이 부러질 때까지 전신을 구타한 뒤 피우던 담배꽁초를 건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손으로 직접 허벅지에 비벼서 꺼. 그리고 이런 행동이 4번이나 반복되었죠. 이렇게 이틀에 걸쳐 끔찍한 폭행을 당한 그녀는 2월 9일 치바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를 노려 다시금 친가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 치바는 늘 그랬듯 사야시의 친가에 방문했죠. 하지만 이날은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사야시의 친가에 도착한 치바가 잠긴 문을 여벌 열쇠로 따고 들어가려 하자 이를 눈치챈 사야시의 언니 미사씨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던 것인데요. 치바는 이때 재수없으면 소년원에 수감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 황급히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이때 그는 감히 또 친가로 도망쳐? 사야를 못 만나게 해? 다 죽여버리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뒤늦게 경찰이 도착했을 때 치바는 이미 도망친 뒤였고 경찰은 사야시를 서로 데리고 와 상담을 진행, 폭행에 대한 진단서와 함께 피해 신고 서류를 작성하도록 도운 뒤 다음 날인 10일 정식으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도망친 치바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죠. 다음 날인 2월 10일 아침 6시 40분 치바가 사야시의 친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의 옆엔 한 소년이 있었죠. 이 소년은 A라는 인물로 치바가 말하는 건 뭐든 듣는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치바가 그를 데려온 것은 2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범행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였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였죠. 치바는 치밀하게도 이 당시 흉기로 쓸 식칼에 A군의 지문을 묻힌 뒤 자신은 가죽장갑을 끼고 있었고 옷에 피가 튀는 것을 염두에 두고 A군의 점퍼를 입었으며 범행 후엔 점퍼를 A군에게 다시 입혀 살인이 마치 A군의 소행인 것처럼 보이게 할 계획이었죠. 이날 사야시의 친가엔 그녀의 친구인 미카코 씨와 더불어 언니의 지인 남성 B씨도 와 있었지만 이른 아침이라 모두 잠든 상태였는데요. 치바는 집에 침입하자마자 2층 방에 있던 사야시를 끌고 나왔고 소리를 들은 언니는 즉시 달려와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치바는 무치걸었어! 라고 소리치며 언니인 미사씨의 복부를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게다가 이를 목격하고 도망치려던 미카코 씨의 가슴을 공격해 살해했고 범행을 막기 위해 달려온 언니의 지인 남성 B씨의 가슴을 찔러 중상을 입혔죠. 이렇게 순식간에 2명의 목숨을 빼앗은 치바와 A군은 사야시를 근처에 세운 차에 강제로 끌고 간 뒤 도주했습니다. 한편 중상을 입은 B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날 오후 1시 무렵 경찰은 수색 끝에 치바와 A군을 체포했으며 사야시를 무사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바의 계획대로 체포 당시 피가 잔뜩 묻은 점퍼는 A군이 입고 있었죠. 이후 조사 과정에서 생존자인 사야시와 B씨의 증언과 더불어 현장과 차량에 남은 증거들을 토대로 2010년 3월 4일 치바는 살인,
살인미수, 상해 등의 혐의로 재체포되었죠. 치바는 범행 당시 18세 소년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2022년 소년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그는 아직 소년법의 영향을 받는 나이였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은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여성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가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 등 너무도 죄질이 나빴다 보니 소년법의 원칙이 통용되지 않는 재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재판의 쟁점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 갱생 가능성이 있는가? 둘, 소년범에게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가? 구속 초기에 치바와 변호 측은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하며 이 사건은 모두 A군의 소행이라고 잡아댔지만 이내 재판에 한 증인이 참석합니다. 바로 중상을 입고 죽다 살아난 B씨였죠. 그는 다 쳐 죽인다고 소리 지르면서 한 명씩 흉기로 공격했어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형을 내려주세요. 라는 증언을 했고 심지어 공범이었던 A군 역시도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치바가 실행범 역할을 하라고 명령했어요. 흉기 사용법도 지시했어요. 가죽장갑을 끼면 완전 범죄라고 했어요. 제 소행인 것처럼 하기 위해 피 묻은 옷을 저한테 입혔어요. 만약 잡혀도 울면서 어릴 때부터 가정사가 불행했다고 이야기하면 재판장이 불쌍하게 여겨서 형량을 깎아준다고 했어요. 이런 증언들은 하나같이 치바에게 무척 불리했고 게다가 3차 공판에는 생존자인 사야씨가 참석, 교제 중에 받은 심각한 폭력에 대해 증언하며 저는 저걸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니와 친구를 돌려내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제발 사형을 내려주세요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검찰 측은 극도로 잔악하며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 범행 이후 도주하려 했던 점과 계획적이었던 점을 볼 때 갱생의 여지가 없다 라는 말과 함께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 측은 소년범인 것과 가정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갱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며 보호관찰 처분이 적당하다고 주장했죠. 이후 2010년 11월 25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극도로 잔인한 사건이다. 불우한 가정 환경이나 소년인 것이 사형 회피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라는 말과 함께 치바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판결 이후 치바는 곧바로 항소했죠. 당시 변호 측은 항소 이후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형만이 보상이 아니다. 산채로 피해자에게 계속 사죄의 기분을 가지는 것도 보상이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들은 남성, 피해자 B씨는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튼 2014년 1월 31일 치바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변호 측은 곧바로 상고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그의 상고 역시도 기각되었습니다. 그러자 치바는 이번엔 사형 집행을 막기 위해 재심 청구를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이 재심 청구마저 2021년 10월 기각되었고 현재 치바는 센다이 형무소에서 자신의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범행을 도왔던 소년 A는 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의 부정기형을 받았죠.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면 제발 거리를 둡시다.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접하다 보면 참 이상한 인간들이 많죠. 오늘 다룰 사건은 스토커가 윗집으로 이사를 온 것은 물론 바닥에 구멍을 뚫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사토 타다토. 비록 그의 과거에 대해 밝혀진 것은 없지만 그는 설비 관련 회사를 다니던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1996년 무렵 당시 32세였던 그는 이바라키현에 발령을 받게 되는데요. 그는 이곳에서 직장 동료와 가볍게 한잔하기 위해 동료의 소개로 한 가게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 A씨를 알게 됩니다. 사토는 A씨를 무척 마음에 들어했고 두 사람은 평범한 직원과 손님 관계로 여러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사토는 얼마 가지 않아 도쿄로 다시 발령을 받았고 이들의 관계는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06년 사토는 다시금 이바라키현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고 이곳에서 A씨와 10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사토는 42세로 여전히 설비 회사에 다녔고 A씨는 30세로 크게 성공해 음식점과 술집을 몇 개나 경영하는 사업가가 되었죠. 그리고 이 재회를 계기로 사토는
A씨에게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당시 A씨는 사토오가 이바라키온으로 부임한 뒤 약 3개월 정도 그를 자신의 가게에 초대했고, 사토오는 호감이 있었다 보니 기꺼이 그녀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A씨가 초대를 하지 않아도 자기 발로 가게에 찾아가게 되었죠. 그가 가게에 방문하는 것은 주로 주말이었고, 한 번 갈 때마다 약 3에서 5만엔 정도를 쓰고 갔다 보니 A씨 입장에서 사토오는 고마운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사토오는 A씨에게 호감은 있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고, 그렇게 사장과 손님의 관계인 채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던 2010년, 사토오는 이때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A씨를 짝사랑하게 되는데요. 그는 A는 사람도 잘 챙기고 참 상냥해. 외모도 내 취향이지. 라는 생각을 하며 그녀와 사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점점 A씨에 대한 감정이 격화되어 2012년 무렵엔 내가 만약 결혼한다면 결혼 상대는 A밖에 없지. 아, A랑 결혼하고 싶다.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 2012년을 시작으로 그의 이상행동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A씨에게 널 사랑해, 나랑 사귀어줘 라는 등의 메시지를 몇 번이나 전송했습니다만 직접 얼굴을 보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받은 A씨는 사토오가 단순히 술에 취해 저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 생각했고, 한편으로 사토오는 가게의 중요 단골 손님이었기에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진 않았죠. 그래서 A씨는 그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거절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가 가게에 찾아와도 별일 없다는 듯 이전처럼 상냥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런 태도에 사토오는 터무니없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2015년 5월 무렵 A씨에 대한 집착이 심해진 사토오는 그녀의 가게에서 한 가지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A씨가 경영하던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이죠. 물론 그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A씨의 은밀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 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카메라를 범인인 사토오가 회수하기 전에 A씨가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A씨는 어쩌면 사토오가 한 짓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 그를 불러 추궁했고, 결국 사토오는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 사실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한 게 맞다고 인정했죠. 이 사건 이후 사토오는 A씨에게 합의금 200만 원을 지불했고, 이 합의로 인해 재판까지 가는 일은 없었지만 이를 계기로 A씨는 사토오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느꼈고 이후로 그를 무척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2015년 9월 중순, 사토오는 이번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태도가 애매하지? 어쩌면 사귀는 남자가 있는 거 아닐까? 만약 남자가 있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휴일엔 나랑 가게에서 만나니까 남자랑은 평일에 만나겠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사토오는 A씨가 어디 사는지 알아낸 후 그녀가 사는 건물에 빈 방이 있는지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건물은 9월 말에 공실이 생길 예정이었고, 심지어 그 공실은 A씨가 살던 103호의 바로 위층 203호였죠. 이에 사토오는 주저없이 입주 절차를 밟게 됩니다. 스토커가 피해자의 바로 윗집에 이사를 가게 된 것이죠. 2015년 10월 15일, 사토오는 A씨에게는 비밀로 그녀의 위층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A씨 집에 남자가 드나드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형 감시 카메라를 구입, 자기 집 베란다에 설치한 후 아파트 입구와 주차장을 상시 녹화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날 그는 집 화장실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아파트 욕실 천장 점검구, 이거 윗집이랑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이 위치에 구멍을 뚫으면 A 집에 들어갈 수 있겠는데? 당시 사토오는 A씨에게 남자가 있을 거라고 반쯤 확실한 상태였고, 어처구니 없지만 자신이 A씨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해 만약 남자가 있다면 A씨를 겁탈하고 모욕감을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구매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그녀에게 성욕을 해소하고 모욕감을 주기 위해 전기충격기, 성인용 장난감, 정력제 등을 구매했고, 아래층으로 연결되는 구멍을 뚫기 위해 전동 드릴, 톱, 파이프 커터 등의 공구도 구입했죠. 다만 아무리 욕실 점검구가 같은 위치에 있다고는 해도 각 층 사이엔 경량 기포 콘크리트는 물론
석고 판넬 등이 가로막고 있어 구멍을 뚫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전동 드릴은 소음이 무척 큰 편이라 구멍을 뚫는 작업이 A씨나 인근 주민에게 들킬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사토는 자신의 욕실 벽에 방음제를 설치해 드릴 소리가 다른 집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최소화했고 매일 아주 조금씩만 작업을 진행해 약 10일에 걸쳐 넓이 60cm의 구멍을 뚫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구멍을 뚫은 다음 날인 2015년 10월 26일 이날 오후 4시 무렵 A씨는 한 남성과 집에 귀가했고 이 광경은 사토가 설치한 감시 카메라에 찍히게 되었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본 사토는 A씨에게 남자가 있다고 확신, 구멍도 뚫었겠다, A씨를 겁탈하고 모욕감을 주기로 마음먹고 본격적으로 범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2015년 10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무렵 감시 카메라로 A씨가 외출한 것을 확인한 사토는 미리 뚫어둔 구멍으로 그녀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당시 그는 수갑, 카메라, 제갈, 성인용품, 전기충격기, 정력제 등등 범행에 쓸 물건을 가지고 내려왔고 이 물건들 중에는 정말 기분 나쁘게도 자신의 체액을 잔뜩 넣은 페트병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페트병의 용도는 A씨를 더럽히기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는 A씨의 집에 잠복해 그녀가 돌아오길 기다렸죠. 아무튼 이날 밤 12시 무렵 당시 A씨는 지인과 함께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지인에게 잠깐 차에서 기다려줘 라는 말을 남기고 103호 자기 집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때 집 안에 숨어있던 사토가 전기 충격기를 꺼내들고 그녀를 덮쳤습니다. 당시 A씨는 격렬하게 저항했고 두 사람은 이내 몸싸움 끝에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사토는 전기 충격기로 그녀의 복부를 공격했고 A씨는 격하게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사토에게 밖에 사람이 있어. 경찰에게 말 안 할 테니까 도망쳐. 라며 사토에게 호소했습니다만 사토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 말고도 다른 남자가 있었지. 감히 10년 동안 나를 속여? 라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지만 이내 A씨의 공포에 질린 표정을 보고는 의욕을 잃었던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모양인지 황급히 A씨의 신발을 신고 밖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사토가 현장에서 도주하는 것을 확인한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죠. 당시 사토는 자기 집인 위층 203호로 도망칠 수도 없어서 인근 편의점에 몸을 숨겼습니다만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의 수색 끝에 발견되었고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되었죠. 이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사토는 강, 치사, 주거침입,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이내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요. 재판에서 변호 측은 최종적으로 성범죄는 미수에 그쳤으며 향후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재범의 우려가 없다. 라며 집행유예를 주장했고 반대로 검찰 측은 일방적으로 연애 감정을 가졌고 이것이 충족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 공구나 전기 충격기를 준비하는 등 명백한 계획범죄다. 라며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재판관이 사토에게 왜 직접 때리는 등의 폭행은 가하지 않은 거죠? 라고 묻자 사토는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여자를 때린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그럼 도철하는 거랑 위층에 이사까지 와서 천장에 구멍 뚫고 불법 침입한 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데요. 아무튼 재판장은 최종적으로 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고 그는 자신의 형을 받아들였죠. 이 사건은 2015년에 있었던 일이다 보니 이미 범인은 형기를 끝내고 출소한 상태일 텐데요. 비록 살인 같은 중범죄가 아니라고 해도 피해자분은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 같아 정말 씁쓸한 기분입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부디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형량과 더불어 피해자분의 생활에 지장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전기 자전거, 전기 모터가 달려 주행하기 편리하죠. 하지만 오늘 다룰 사건은 이 전기 자전거로 사람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2017년 12월 7일 오후 3시 무렵 한 70대 여성이 가나가와현 카와사키시의 상점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요네자와 아키코라는 인물로 금융기관에서 정년퇴직한 남편과 함께 프랑스나 영국 등으로 여행을 다니며 노년의 삶을 즐기던 평범한 여성으로 비록 70대였음에도 남편과 함께 노래방에 놀러가는 등 금슬이 무척 좋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날 요네자와 씨는 상점가로 장을 보러 갔는데요. 이 장소는 다소 사람이 많은 곳으로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출입할 수 없는 보행만이 가능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요네자와 씨가 길을 걷던 3시 15분, 그녀는 돌연 뒤에서 큰 충격을 받아 바닥에 쓰러졌고 머리를 콘크리트에 강하게 부딪혀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들이받은 것은 전기 자전거를 탄 한 여성이었죠. 이 여성의 이름은 모리노 미쿠. 대학생이던 그녀는 이날 상점가의 카페에서 테이크아웃으로 마실 것을 구매했습니다. 이때 그녀가 탑승한 자전거는 모터가 달린 전기 자전거로 당시 그녀는 약 9km 정도의 속력으로 상점가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77세의 노인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데요. 이후 모리노는 구급차를 불렀고 피해자인 요네자와 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콘크리트에 머리를 부딪혔을 당시 충격이 무척 컸던 탓에 피해자는 결국 뇌 좌상으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안타까운 과실치사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이내 일본 전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바로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 때문이죠. 당시 경찰은 가해자인 모리노 미쿠를 조사했고 최초 조사 당시 모리노는 경찰에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으려다 앞을 못 봤어요. 부딪힐 때까지 사고가 난 줄도 몰랐어요. 사고 당시 핸들을 양손으로 꽉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과실치사라고는 해도 사망사건이다 보니 경찰은 인근 상점에 CCTV를 회수 조사했는데요. 그런데 영상 분석 결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건 직전인 2017년 12월 7일 오후 3시 무렵 당시 모리노는 현장 인근 카페에서 마실 것을 주문해 이를 테이크아웃 용기에 담아 오른손에 든 후 양쪽 귀에 이어폰을 꽂은 뒤 왼손으로는 스마트폰을 조작하며 자전거를 탔고 오토바이 및 자전거 출입 금지 구역에서 10km에 가까운 속력으로 질주했던 것이죠. 즉, 핸들을 양손으로 꽉 잡고 있었다는 그녀의 진술은 전부 거짓이었으며 이어폰이나 음료 컵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쏙 빼놓고 진술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녀가 탑승한 전기 자전거는 30kg 정도로 꽤나 무게가 나가는 모델이었는데요. 설령 성인 남성이라고 해도 가해자 체중을 고려해 약 70kg 정도의 물체가 시속 10km로 들이받으면 중상을 입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충격으로 인해 77세의 할머니가 사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학생이 양손과 시각, 청각을 모두 봉인한 채 주행 금지 도로를 자전거로 달리다 노인을 살해한 사건은 전국적으로 보도되었지만 이후 가해자의 행태로 인해 국민적 분노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모리노는 사건 발생 당시 즉시 119를 불렀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그녀의 휴대전화 통신 이력을 조사하자 다시금 충격적인 내용이 밝혀집니다. 그녀가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처음 취한 행동은 119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바로 못 갈 것 같아 라며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죠. 분석 결과 당시 그녀는 이 메시지를 작성해 전송하는데 33초가 걸렸다고 합니다만 눈앞에서 사람이 사고를 당해 죽어가는데 1분 1초가 소중한 골든타임에 태연하게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은 국민적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죠. 아무튼 이렇게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그녀는 중과실치사죄로 재택 기소를 받게 되는데요. 사실 유치장에 갇히지 않았다고는 해도 본인이 죄를 저지른 것이 명확하다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고 발생 3개월 후 친구들과 꽃놀이를 하는 것은 물론 술파티를 벌였고 꽃놀이에 참석한 다른 친구가 이 사진을 아무 생각 없이 SNS에 업로드했다가 발각되어 사람을 죽여놓고 자숙은커녕 꽃놀이 가서 술파티를 벌인다 라며 다시금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범인인 모리노는 물론 그녀의 부모님 역시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으며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죠. 그리고 꽃놀이 보도 이후 재판을 3주 정도 앞둔 시점에 모리노는 갑자기 사과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실 유족 입장에선 그동안 장례식 참석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던 가해자가
꽃놀이 사건으로 비판받자 재판에 불리해질까봐 허겁지겁 정상 참작을 노리고 계산적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죠. 참고로 대학생이었던 모리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학을 계속 다니려고 했지만 사건이 보도된 후 대학 측에서 자퇴를 권고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결국 강제 퇴학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모리노의 재판이 시작되었죠. 당시 재판에서 피해자인 요네자와 씨의 남편은 가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조차 장례식에 오지 않았다 라며 모리노와 그의 부모를 비판했는데요. 이에 모리노의 아버지는 셋이서 장례식에 가려고 했다. 그런데 집 앞에 기자들이 쫙 깔려서 딸은 두고 우리 부부만 갔다. 하지만 장례식에도 기자들이 많아서 돌아왔다. 라며 가긴 갔는데 당신들이 몰랐다. 라는 식으로 변명하는 한편 마치 자신들이 언론의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무서워서 집에서 나오지 못했다 라고 하기엔 모리노는 그동안 대학교 등교는 물론 친구들과 꽃놀이에 술파티까지 벌였기에 애초에 설득력이 없는 변명이었죠. 아무튼 요네자와 씨의 남편이 사고를 저지르고 나서 재판 전에 꽃놀이를 갔었죠. 라는 발언을 하자 이를 들은 모리노의 아버지는 사과는커녕 교통사고 일으킨 사람은 꽃놀이 가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라며 비아냥댔다고 하네요. 이후 검찰 측은 악질적인 위험 운전 끝에 피해자가 사망했다. 체포 후 반성의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라며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 참고로 금고란 징역처럼 교도소에 수감되는 건 같지만 노역이 없는 교도소 생활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변호 측은 가해자는 꽃놀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대학에서 퇴학당했다. 인터넷에 개인정보가 떠돌아다니고 있으며 이미 사회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라며 가명을 주장했죠. 그리고 2018년 8월 27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당시 시속 9km로 저속 주행 중이었다. 다만 보행자를 죽일 수 있다는 자각이 없는 운전이었으며 과실이 매우 중대하다. 라는 말과 함께 금고 2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다소 형량이 가벼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만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건은 불기소 처분되는 경우도 많아 집행유예라고는 해도 유죄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상대적으로 형량이 무거운 편이라고 하네요. 물론 세간에서는 사람이 죽었는데 형량이 너무 가볍다 라는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사건 이후 모리노의 아버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배상금 받고 싶으면 민사로 고소해. 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아버지가 입을 좀 닫고 있었으면 이 정도까지 비판받진 않았을 것 같은데 싶습니다. 다들 안전운전하시고 사고 없으셨으면 합니다.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교미사였습니다. 짝사랑. 짝사랑이라는 건 어쩌면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일방적인 호의는 누군가에게 민폐가 될 수도 있죠. 오늘 다룰 사건은 한때 성실한 검도 소년이었던 남성이 끝끝내 살인자가 되어버린 사건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마츠오카 유스케.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출신인 그는 위로 형이 한 명 있었고 모범적인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그의 집은 주변 이웃들에게도 저 집 사람들은 참 성실하고 모범적이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평판이 좋았고 이런 가정에서 성장한 마츠오카 역시도 예의 바르고 밝은 성격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릴 적부터 검도를 연마했던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단기 대학에 진학했고 이후 도쿄 스기나미쿠의 한 보육원에 취직해 보육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취업 후에도 동창회에 자주 참석했고 동창회 아이들과도 놀아주는 등 여전히 평판이 좋았죠. 하지만 아이들에게 상냥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라는 평가와는 정반대로 그는 자취방 인근 주민들에겐 평판이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청소를 전혀 하지 않는 인물이라 방에는 정강이 부분까지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었고 늘 TV를 크게 틀어놓고 지내는 생활 습관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그에게 너무 시끄럽다라며 몇 번이고 주의를 주었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아무튼 2013년 4월 무렵 보육원에 취직한 그는 직장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이것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츠오카가 알게 된 여성은 테루이 츠그미라는 인물로 그녀 역시도 마츠오카와 같은 보육원에서 일하던 보육교사였습니다. 이와테현 출신인 그녀는 진지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평판이 좋았고 보육원의 아이들도 그녀를 무척 잘 따랐죠. 아무튼 마츠오카는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직장 생활을 했지만 약 2년 정도가 지난 2015년 무렵 마츠오카는 테루이 씨에게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죠. 고생 많으세요. 같이 한잔 하러 가실래요? 뭐 이런 메시지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테루이 씨는 처음엔 그의 초대에 응했고 실제로 몇 번 정도 함께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유는 점점 빈도가 잦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거의 매일같이 함께 술을 마시자는 마츠오카의 메시지를 그녀는 점점 불편하게 느꼈고 이내 마츠오카의 초대를 거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츠오카는 그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 아무리 그녀가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실 사람이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어지간해선 눈치를 채고 연락을 멈추는 게 보통이죠. 하지만 마츠오카는 담당하는 아이들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녁에 술이나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할래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만 이것을 읽은 테루이 씨는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애들을 팔아서 술을 권유하다니 진짜 싫어요.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테루이 씨의 답장은 무척 사무적이고 딱딱하게 변했으며 마츠오카의 술 권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죠. 사실 이때 테루이 씨에겐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남성이 있었고 이 남성과 2019년 5월경에 결혼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마츠오카의 권유를 거절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마츠오카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도 나 사실 테루이 씨 좋아해. 비밀로 해줘. 라며 자신이 그녀를 짝사랑한다는 사실을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것은 물론 여기서 한술 더 떠서 2018년 무렵 아예 테루이 씨가 사는 집 근처로 이사를 오기까지 했는데요. 당시 그녀는 마츠오카의 이런 행동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 주변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 중에 이상한 남자가 있어. 키도 작은데 밑에서 날 올려다보는 모습이 기분 나빠. 라며 불안감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결혼을 약 2달 정도 앞둔 2019년 3월 25일 기어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날 밤 테루이 씨의 아파트 지붕엔 한 수상한 남성이 서성대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츠오카였죠. 이날 테루이 씨는 야근이라 다음날 아침에 퇴근 예정이었고 마츠오카는 직장에서 근무표를 입수해 그녀가 집에 없다는 것을 파악한 상태였죠. 그는 옥상에서 테루이 씨의 집 베란다로 내려간 뒤 잠긴 창문 유리를 토치로 가열한 후 모종의 방법으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창문을 깨고 집 안에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치밀한 방식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창문이 깨지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죠. 참고로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의 이런 방법은 프로 빈집털이들이나 할 법한 침입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간 마츠오카는 소름 끼치게도 옷장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비닐끈과 테이프가 들려져 있었죠. 이후 이날 낮 11시 26분 무렵 일을 끝내고 퇴근한 테루이 씨는 평소처럼 귀가했고 현관문을 닫고 집 안에 들어선 순간 옷장 안에서 마츠오카가 튀어나와 그녀를 덮쳤습니다. 당시 마츠오카는 미리 준비한 끈과 테이프로 그녀를 묶으려 했지만 그는 체구가 작아 상대적으로 힘이 약했고 무엇보다 테루이 씨가 비명을 지르며 손톱으로 목을 긁는 등 격렬하게 반항했던 터라 제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때 인근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던 한 우체부가 그녀의 비명소리를 들었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한편 한창 몸싸움을 벌이던 마츠오카는 더 이상 그녀를 제압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테루이 씨 집 주방에서 식칼을 꺼내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으로 인해 테루이 씨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렇게 테루이 씨를 살해한 마츠오카는 즉시 현장에서 도주했는데요. 다만 당시 그가 도주한 시각은 환한 대낮이었다 보니 인근에 살던 수많은 주민들이 그의 얼굴과 복장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를 명백한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좀 특이한 점은 범인은 프로 빈집털이나 할 법한 방식으로 침입했지만 정작 실내의 금품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테루이 씨의 인간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그녀의 시신을 회수해 부검을 실시했는데요. 부검 결과 그녀의 사인은 식칼로 등을 공격당해 발생한 과다출혈이었으며
손톱에서는 범인의 피부 조직이 발견되었죠. 또한 현장 조사 과정에서 범인을 목격한 많은 주민들은 30대 남자였고 키가 160cm 정도였다. 무릎 길이에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라는 증언을 했는데요. 당시 범인이 도망치는 모습은 인근에 설치된 CCTV에도 찍혀 있었고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던 와중 한 가지 유력한 정보가 들어옵니다. 바로 피해자 테루이 씨의 직장 동료가 경찰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저희 보육원에 마츠오카라는 남자가 있는데 좀 수상해요. 마츠오카가 평소 테루이 씨를 짝사랑했었거든요. 사건 다음날 출근했는데 몸에 상처가 잔뜩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경찰은 그녀의 인간관계를 조사하던 도중 그녀가 친구에게 직장 동료가 자꾸 술자리를 권유한다. 아무리 거절해도 너무 끈질기게 군다. 라며 고민을 털어놓았었다는 증언을 확보한 상태였고 이에 경찰은 3월 30일 마츠오카의 자택을 수사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목격 증언 CCTV와 일치하는 검은색 코트가 집안에서 발견되었으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DNA와 체포된 마츠오카의 DNA가 일치했습니다. 당시 마츠오카는 전 사건과 관련 없습니다. 모르는 남자가 불러서 집에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 남자가 테루이 씨를 찔렀어요. 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증거가 워낙 명확한 터라 경찰은 그를 테루이 씨 살인 혐의로 체포, 기소했습니다. 이후 2020년 9월 7일 마츠오카의 재판이 열립니다. 당시 재판에서 그는 묵비권을 행사했고 변호 측은 제3자의 범행일 가능성이 있다. 비닐끈에서 다른 인물의 DNA가 검출되었다. 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먼저 사건 이후 마츠오카가 휴대전화로 자수, 살인 위자료 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점은 물론 범행 현장 옥상 그리고 베란다에서 발견된 발자국이 일치하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해자의 손톱에 남아있던 피부 조직 DNA가 마츠오카의 것과 일치하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사진을 제시했는데요. 실제로 이 사진은 그가 체포되었을 당시의 사진입니다만 목 부분을 보시면 손톱에 긁힌 듯 상처가 남아있죠. 아무튼 검찰은 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연애 감정을 가지고 실내에 불법 침입하는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 끝에 살해했다. 라는 말로 그의 살인을 인정,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츠오카는 곧바로 항소했죠. 하지만 2021년 4월 27일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결국 형이 확정됩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나의 일방적인 호감이라는 게 누군가에게 폐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징역 20년이면 출소하면 50세 정도인데 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를까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2020년 6월 4일 오전 10시 무렵 효고현 타카라즈카시의 한 주택에서 누군가가 다급한 듯 초인종을 누릅니다. 집주인은 이 시간에 누구지? 라는 생각에 현관으로 향했고 그곳에 서 있던 것은 오른쪽 뺨에서 왼쪽 귀까지 화살로 관통당한 40대 여성이었습니다. 과연 이 여성은 누구이며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이 남성의 이름은 노즈 히데아키. 그는 어머니 그리고 한 살 어린 남동생인 노즈 히데유키와 함께 자랐는데요. 다만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없었고 어머니인 마유미 씨는 홀몸으로 두 아들을 키웠죠. 하지만 이들 가족은 그다지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연년생이었던 이들 형제는 걸핏하면 싸우기 일쑤였는데 나이가 한 살 많았던 형이 체격 차이를 이용해 늘 동생에게 이기곤 했죠. 사실 형제 간의 싸움이야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긴 합니다만 이들 형제는 자신의 어머니와도 사이가 나빴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 간의 싸움이 빈번한 집안에서 자랐음에도 형인 히데아키는 학교에서 무척 밝은 아이였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시절 그는 축구부에 소속되어 친구도 많고 성적도 꽤 좋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학교 무렵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까지는 동생과 싸우면 형인 히데아키가 늘 이기곤 했는데 동생이 중학생이 되며 가라테를 연마하기 시작하자 힘싸움에서 이길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참고로 동생은 꽤나 진지하게 카라테를 연마했던 모양인지 지역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고등학생이 된 형 히데아키는
쉽게 호감을 사는 성격이라 여전히 친구가 많았고 평판이 나쁘지 않은 인물이었죠. 하지만 동생과는 사이가 여전히 나빴던 모양인지 동생은 주변 사람들에게 늘 형이 진짜 싫다, 형이 진짜 짜증난다 등등 불만을 표출했다고 하네요. 이후 대학생이 된 형 히데아키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어머니와 사이가 극도로 나빠졌고 이내 집을 나와 할머니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사이가 나빴던 동생 역시도 어머니와의 불화를 견디다 못해 할머니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죠. 집을 나와 외할머니 집에서 생활하게 된 두 형제였지만 이들 형제의 행보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형인 히데아키는 대학에 진학한 이후로 고등학교 친구들과 연락을 끊다시피 했고 2019년 4월 무렵 대학 수업료를 지불하지 못해 휴학 신청을 한 후 이때를 기점으로 대학교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게 되어 할머니 집에 틀어박혀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시작합니다. 반면 동생은 이와 달리 고등학교 졸업 후 교토 건축대학에 진학해 건축을 전공했고 난이도가 높은 2급 건축사, 인테리어 관련 자격증을 따는 한편 학비를 벌기 위해 주유소나 경비업체에서 매일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무척 성실한 대학 생활을 보냈죠. 그러던 2019년 말 휴학생이었던 형은 결국 수업료를 내지 못해 학교에서 제적 처리를 당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그는 자기가 제적당한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형은 휴학 이후 집에 틀어박혀 지냈지만 동생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모양인지 2020년 4월 유명 건축기업에 취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형은 동생에게 심한 열등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자기는 대학 졸업은커녕 학비도 내지 못해 휴학 중인데 동생은 유명 기업을 다니는 것은 물론 카라테를 연마한 터라 어릴 때처럼 힘으로 이길 수도 없었죠. 결국 그는 점점 자기가 동생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이내 그의 이런 열등감은 가족에 대한 증오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신 외할머니를 보러 가끔 집에 올 때면 이를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고 외할머니는 아무리 손자라고 해도 그가 자신의 딸을 미워하는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에게 손자가 자기 엄마한테 너무 매정하게 대한다. 내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딸의 연락을 받지 못하게 한다. 라는 등 불만을 털어놓았고 점점 히데아키와 할머니의 관계도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히데아키는 가족 모두를 전부 죽여버리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범행 단계에서 히데아키의 타겟은 할머니, 어머니, 남동생, 그리고 큰어머니였습니다. 다만 혼자 힘으로 이들 모두를 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특히 남동생 같은 경우는 무술을 연마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에 그는 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무기는 일반적인 흉기가 아닌 석궁이었죠. 당시 그는 폭 70cm 정도의 석궁을 인터넷으로 구매했고 범행에 사용할 화살은 살상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미늘이 붙어있는 것으로 골랐습니다. 당시 그는 책을 세워놓고 석궁을 발사해 위력을 테스트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이내 2020년 6월 4일 새벽 5시 범행을 개시합니다. 당시 그는 집 1층 거실에 있던 외할머니 뒤로 조심스레 다가간 뒤 머리를 향해 석궁을 발사했는데요. 화살은 외할머니의 후두부에 꽂혔고 그녀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데아키의 두 번째 목표는 바로 자신의 남동생 히데유키였습니다. 그는 첫 범행을 마친 뒤 집에 숨어 있다가 남동생이 출근을 위해 욕실로 향하는 순간 동생의 머리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런데 화살이 머리에 꽂혔음에도 동생은 몇 시간 동안 의식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히데아키는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했고 다시금 동생의 머리를 향해 화살을 발사했습니다. 이렇게 평소 증오하던 두 가족을 살해한 그는 남은 타겟들을 살해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비록 내용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는 어머니와 큰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 두 명을 집으로 불러들였는데요. 정황상 급한 일이 있다고 둘러댔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후 아침 10시 무렵 큰어머니가 집에 도착해 아무 의심 없이 현관문을 열었고 그곳엔 석궁을 손에 든 히데아키가 있었습니다. 그는 큰어머니가 문을 열자마자 지체 없이 방아쇠를 당겼지만 큰어머니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던 것인지
화살은 머리가 아닌 오른쪽 뺨에서 왼쪽 귀를 관통했죠. 참고로 경찰에 따르면 이 석궁은 제장 전에 약 10초에서 20초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무튼 습격당한 큰어머니는 겁에 질려 현장에서 도주했고 히데아키는 재장전을 해 쏘려 했지만 도망치는 큰어머니를 결국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큰어머니는 인근 주택으로 달려가 도움을 청했고 10시 11분 경찰에 신고를 했죠. 한편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히데아키의 어머니는 아무 의심 없이 할머니 집에 도착했는데요. 당시 히데아키는 현관에서 바로 쏘면 타겟이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인지 거실에 몸을 숨기고 있었고 이내 실내에 들어온 어머니의 머리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역시도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외상성 마카 출혈로 사망하게 되었죠. 히데아키가 어머니를 살해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현장에는 경찰이 들이닥쳤는데요. 정말 의외인 것은 히데아키는 현장에서 도망치기는커녕 굉장히 침착한 모습으로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은 즉시 구급차를 불렀지만 외할머니, 어머니, 남동생은 이미 석궁 화살로 인해 사망한 상태였죠. 그나마 다행히 큰어머니는 화살이 급소를 피했던 덕분에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당시 경찰은 히데아키를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그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히데아키는 조사 과정에서 내 석궁으로 쏜 게 맞다. 가족 모두를 죽일 생각이었다. 이른 아침에 할머니와 남동생을 쐈다. 남동생은 몇 시간 동안 살아있어서 나중에 한 발 더 쐈다. 라며 자신의 혐의를 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참고로 히데아키는 이 조사 단계에서 직업이 뭐냐는 경찰의 질문에 대학교 4학년이라고 대답했고 이때가 되어서 비로소 경찰을 통해 자기가 대학에서 제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후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된 후 기소된 그는 장기간의 정신감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당시 그의 휴대전화에는 범행 준비 단계에서 석궁으로 책을 쏘는 연습을 한 동영상이 있었기에 그에게 명확한 사리와 계획성이 있었음이 입증되었고 최종적으로 그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2021년 1월 22일 그는 정식으로 기소됩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그의 재판이 열렸지만 히데아키의 정신, 신체 상태가 나쁘다는 이유로 재판이 연기된 상황이라고 하네요. 비록 그의 육체, 정신적 상황이 어떤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관계자에 따르면 구치소에서 투약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의 과거 판례 중엔 재판 직전 악화된 정신질환이 17년 동안 낫지 않아 끝끝내 공소 자체가 기각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부디 하루빨리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별개의 이야기지만 이 사건이 발생하고 약 한 달 뒤 이번엔 석궁을 남편의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제 채널에서 다룬 적 있었던 타루이 미키 사건이었죠.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